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된 적에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동안 골아팠고 정신없는 일들을 겪은 후에 임신하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집 가족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서리처럼 가라앉는 내 세간 속 사연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핸드폰 대신 두 손을 써 주시어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태 집안은 선비 문화로 풍요롭죠. 정확히 말하면 보수적이고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든 어른들이 있는 한시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집에 오시면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서재에서 설을 하시거나 철학책을 펼쳐 한자를 읽으셨습니다. 엄마는 가장이자 가족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시며 아버지께는 언제나 존댓말을 쓰셨죠. 아버지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꼰대라고 욕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가정에서 막내로 자랐기에 일탈을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공부를 하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집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여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제 오빠들은 집 근처인 강원도 대학에 다니면서 제가 최초로 집을 떠나 독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며 말씀하셨지만 예비가 집 근처 대학에 가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꼭 서울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가야겠니? 내가 가야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가는 것이니 축하해주세요. 내가 서예나 예술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고작 컴퓨터공학이 우리 가문에 한석봉 같은 명필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게 아니면 살림을 익히거나 배우거나 그나마 시집을 가거나 할 텐데 왜 서울까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건지요? 아버지는 제 위로만 하시고 오빠들이 신화 있는 건 알아요. 첫째 오빠는 서예학과, 둘째 오빠는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셋째 오빠는 동양학과를 다니고 있죠. 오빠들이 우리 가문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테니까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아버지께서는 매번 말씀하시길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살게요. 혹시 마음에 안 들 때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니 거기서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만약 무모한 일을 하게 되면 혼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러 가는 거고 연애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군이라는 이야기는 피해주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저는 오빠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말을 거스른 적이 많고 첫 번째로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오빠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다들 전통적인 예의를 준수한다거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스로 선택한 삶이며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찾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벗어나 서울로 온 후 먼저 할 일은 클럽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핫팬츠를 입어보고 머리를 염색하며 대학 근처에서 즐겁게 노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클럽을 몇 번 방문한 후 일터를 털어내고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성공을 꿈꾸며 대학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학년 2학기에 2명 중 1명이 될 기회를 얻은 소식을 강원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자 다들 저를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오빠들과 함께하며 과거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깔끔하고 걸개 하나도 없어서 혼란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에 관심이 없기도 해서 부모님께 걱정할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우르르복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제보다 3살 많은 선배였는데 군대에서 몸을 제대로 단련해서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을 향했습니다. 또 짧은 머리가 엄청 잘 어울리고 키도 키가 커서 외모적으로는 분명히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교수님들에게 사랑받는 제자이며 놀기도 1등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런 선배는 나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였고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 옆자리에 그 선배가 앉았어요. 너 2학년 1등이라며 장학금을 2번 연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선배야, 놀랐죠. 야, 놀란 얼굴은 더 귀엽네. 이지민, 너 보면 볼수록 내 스타일이야. 기는 남자친구 없지? 오빠는 어떤가? 전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선배가 여기저기 찔러보기 식으로 여자들을 들이대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저리 가세요. 공부하러. 아니, 날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완전 매력적이야. 지민아, 오빠랑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손도 잡고 놀러 다닐까? 우리 오늘부터 1일 어때? 선배 여자들한테? 인기 좀 있다고 깝죽거리는 말투에도 넘어가지 않는 여자도 있습니다. 난 관심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공부해야 합니다. 그 선배는 한 번 퇴짜를 맞고 나서 오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건지 학교에서 볼 때마다 사귀자고 드리는데 다른 여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저만 보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거절하고 무시해버렸는데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선배들의 필기 노트를 하나씩 얻는 일이 생겼어요. 공부하기 좋게 요약해 놓은 것을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제가 필기 노트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선배들에게 부탁해봤는데 하나같이 다른 후배들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에게도 필기 노트를 얻지 못하자 저에게 계속 들이대던 선배가 생겼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지민아. 우리는 운명 같은 사이인가 봐. 내 필기 노트를 받을 사람이 너인 걸 봐봐. 우린 하늘이 맺는 운명이니까. 그런 구닥다리 멘트로 그동안 몇 명이나 꼬셨어요? 에휴, 전 그런 싸구려 멘트에 안 넘어가요. 그래도 필기 노트는 주시면 고맙겠어요. 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어? 데이트권 10회를 끊어줘. 그럼 넘겨주지. 너 내가 4학년 중에 수석인 건 알지? 내 노트가 얼마나 값이 있는지는 너도 알 텐데. 아, 진짜 하시네. 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필기를 트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거절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니 데이트권 줄게요. 됐죠? 오호, 지민이. 너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구나. 필기 노트 받는 건 그냥 핀 것이 아니라야. 말해봐. 내가 데이트를 신청해 주기를 기다렸지. 그 선배는 자존감이 높은 건지 착각의 늪에 심하게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에서도 늘 당당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필기노트를 받고 약속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티 줄 알았던 선배는 학구열이 대단한 공부쟁이였고 저와 데이트한다고 만나면 늘 노트북과 책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오빠들의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지만 적당히 놀 줄 알아서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배와 저는 사귀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나아갔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연애를 했었어요. 일을 마치고 만나서 연인처럼 퇴근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반적인 데이트를 했었고 서로 매일 응원하고 고민을 들어주며 격려해주는 사이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살며 함께 연애도 했더니 어느새 나이가 계란 한 판이 넘어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든지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했지만 아직 제 마음이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서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미루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결국 결혼을 한 다음에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린이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은 그 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만하면 다른 사람을 고를 필요 없으니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어머니와 생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하셨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 담배 피우시나요? 한 대 꽃을 드릴까요? 아니요, 전 담배를 안 피웁니다. 편하게 피우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기다란 담배에 불을 붙여서 하얀 연기를 뿜어내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화가 나셨을 겁니다. 상빈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할 말을 하기도 했고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서로를 보러 갔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가에 한참 설명하신 뒤 이름과 직업을 밝히셨고 어머니도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알렸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천박이라고 하며 천시우입니다. 지금은 천시하고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집에 상놈 집안 사람들이 들어온다니 이건 안 될 일이네요. 천방지추. 마골피이 성씨들은 상이자 머슴입니다. 집안이라고 지민이 내가 그렇게 교육했다고 뭐야? 사도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이 조선 시대라니. 이거 아주 황당한 곳이 따로 없네. 그리고 한 시간 뭐가 그리 잘났다고 지랄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과 집안 출신인 이씨들이야. 박한 가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 결혼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겠니? 내 딸을 천집에 보낼 수 없어. 아이고 아주 지랄이 나네. 거기까지 하지 마. 임금님 나왔네.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양반 집안 질서를 지키는 건지. 내 아들 당신 같은 꼰대 할아버지에게 못 받아. 우성아, 일어나라. 친정 아버지가 성취를 갖고 심하게 따져서 말해주는데 상장이 떠들썩했다. 좀 그만해라. 짜증나. 내린 걸 세상에 그런 걸 왜 따지느냐고 싹박은 아빠의 말에 정신없이 하는가 하면 내가 욕심을 낸 것을 사과하여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사돈이 다르지만 박서방이 미씨로 불러 형편이 아주 그리 부끄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시키다니 아이고 미양씨 아들이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이 플랜 B 중 하나였으면 결혼은 처음부터 물거품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실망스러워했을 것이지만 곧 결혼을 시켜달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결혼 준비가 빨리 달려갔고 결혼식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참고 계신 이유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넘나드는 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곳에 방문하여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사드리려고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했더니 번화가에 위치한 유흥거리 한 술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골목을 걸어 고기를 구워 먹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지하에 위치한 술집이었는데 룸살롱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프집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카운터에 있는 웨이터에게 시어머니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며 룸살롱 휴게실로 안내하였고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많은 여자들과 시어머니가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황당해하며 문을 닫으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야 오늘 할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하게 좀 떼어줘 언니야. 삥 좀 그만 뜯어. 옛날에 현역으로 뛸 때도 동생들 삥을 겁나게 다더니 그게 다 진짜인가 봐. 연이요. 불내가 왕년에는 룸살롱에 남자를 사열종대로 줄 세워놓고 술을 팔던 연이야. 에이스 중에 초 에이스였다. 이 못생긴 년아. 맨날 자기가 에이스대 오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저 그랬다던데. 무슨 허세를 그렇게 부려대고 10,000원 줄 테니까 이걸로 택시나 타고 들어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술집 여종원 머리를 잡더니 풍차 돌리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 생선을 오갔다가 시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담배를 셨고 저와 술집에서 나오며 어색한 쇼핑을 했어요. 결혼한 뒤 시댁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당황스러웠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회사 일 때문에 바빴다고 하고 남편과 둘이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결혼한다며 소식을 전해주셔서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쏟아져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잘 아는 얼굴을 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동서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너 선희 아니야? 나야. 언니라고.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봤을 때 이후 처음이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라고 하니까, 응, 내가 며느리야. 그럼 너가 우리님하고 결혼한다는 셈이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죽겠다. 와, 나는 손이 동서가 어려워 보였는데 언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언니, 나 갈구지 않을 거야. 저희와 동서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선이가 반가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녀는 나와 같은 사내를 이용했으며 나는 대하던 것처럼 편안하게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서로 자주 만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러 다니고 가정에 소모되는 인생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동서 부부는 신혼 시절 각자 시간을 즐기기도 했고 결국 누가 먼저 아이를 갖는지에 대해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소식에 동서의 친정집을 방문했을 때 동생이 람을 폐쇄적으로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람과 만나던 여자가 있었으며 저와 함께 살면서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바람난 여자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발정난 짐승인 것 같다.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바람이었는데 나는 참 기가 막혀서 서방님이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어. 그는 공대 출신의 연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잖아. 이게 좀 충격적이다. 언니야, 나도 그놈한테 다 한 것 같은데 생각하니 이가 갈리고 피가 마르는데 너도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봐. 형제끼리 똑같이 발정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은 일하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외박인 적이 없다고 해, 선이야. 진짜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잘 지냈으면 좋겠어. 동서가 안타깝긴 했지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먼저 이혼한다고 했어. 이야기 꺼내세요. 반성하는 미가가 보이지요. 궁금했어요. 여보시오, 어머니, 서방님께서 바람 피우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식구들 앞에서 뭐라 할 수 없다는데 만약 서방님과 둘이 있었다면 큰 소리를 쳐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두 분께서는 서방님을 좀 내셨나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래, 바람 피운 것을 들고 시비를 거는 거냐? 야, 남자는 원래 본능적으로 다른 여자를 찾는 습성이 있어. 나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순진하게 생긴 남자들도 하나같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므로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야. 괜히 내 아들을 울리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라. 어머니, 서방님께서 한두 명하고 바람 피우신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랑 그랬잖아요. 내가 동서 입장이었으면 가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당신도 본능대로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그래, 갑자기 불덩이 왜 나한테 튀어? 그래, 여보. 난 당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워. 내 동생은 체력이 좋아서 바람을 피운 모양인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뭐야, 그럼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말이야? 아니, 나는 바람을 절대 피우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려고 내 상태를 말해준 것뿐이야. 여보, 동생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간통이 합법이 된 적이 언제인데? 죄인 취급하지 말자. 그래, 그만하고 조용히 밥이나 먹자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동생 편이었습니다.
더러운 바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마냥 포장해서 말하는 것도요. 어이없을 따름이었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천박하게 보였어요. 친정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도 있었죠. 상놈의 집안에 속해 있지만 정말 상놈 같은 짓을 해도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그 인물. 그리고 몇 달 뒤에 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디서 목욕을 했는지 뽀송뽀송한 피부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서 씻고 와? 라고 물으니 왜 씻고 오지 않고 그냥 누워? 라며 대답했어요. 아, 사우나에 들렀다 왔어. 당신, 공중 목욕탕은 질색팔색하는 혹시 모텔에서 오신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며 그렇게 말했어요. 설마 내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건 아닌 거지? 저번에는 내 동생을 집어삼켰다며 소동을 쳤다가 대상이 바뀐 거야? 라는 여자의 말, 외부에서 일하다다며? 많이 나면 씻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괜한 의심하지 말고 잠이나 자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여보. 나한테 걸리지 않으면 뭐라 못하겠지만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난 하는 대로 하는 여자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자 그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자의 촉으로 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그에 버금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월차를 내고 남편 뒤를 따라갔을란데 어딜 급하게 갔는지 택시로 미행했습니다. 미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갔어요.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자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의심을 했다면 거의 100% 맞을 거야. 제 전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한 형제가 있니 하는 짓이 똑같을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이 수상한 게 몇 것이나 잡혔는데 오리발이라도 내미네요. 증거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 바람 난 거라면 되지게 패주고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예요. 더러운 짐승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사는데 그래서 애는 서와 같이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오전 11시쯤 나오더군요. 외근이 잦은 직업이어서 거래처를 가는 것이라고 보다가 뒤를 쫓았는데 어느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저와 동서는 합쳐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들어간 객실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았으니 남편을 들키고 상도실이 주기로 해요. 결심해서 이웃의 문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퍽 소리가 나도록 세게 때렸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어떤 년인지 얼굴 좀 보자. 딱 걸렸으니까 당장 나와. 그래, 우리가 니녀 면상을 갈아줄 테니까 빨랑 나와라. 여보, 최수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미팅하는 중이었다고? 호텔에서 미팅했냐? 그래서 선대 세짝이라도 가져다 놓고 파트너를 골라니? 그런데 남편이 말한 미팅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여러 명이 나오더니 저와 동서를 보고 크게 놀라더군요. 제가 헛다리를 제대로 짚은 것이었어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아이씨, 쪽팔려서 진짜 당장 나가. 재수 씨는 왜 달고?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알겠어. 미안해, 여보. 내가 오해를 했네. 도서, 우리 빨리 나가자. 그렇게 헐레벌떡 호텔방에서 나와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잘못 지었구나 싶었고 동서한테 괜히 도움을 청한 것 같았어요. 동서, 일을 어쩌지? 내가 착각을 한 건가 봐, 언니. 이번 한 번 실수를 한 거잖아. 아직 징글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포기할 생각 마라. 그럴까?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우는 중인 걸까 확신할 수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찝찝하지 않을 거야. 언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자고. 저와 동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쫓았는데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뒤를 밟아봤는데 아주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강원도에 있던 오빠 3명이 우리 집을 찾았어요.
서울에 큰일이 있어 들렀다고 합니다. 남편은 건장한 오빠 3명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반드시 자리를 꾸미고 앉았습니다. 저희 동생이 환하게 웃거나 눈물이 나면 저희 형들은 가만히 둘 게 아니라는 말을 기억하겠지요. 형들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런 고집을 부리며 겁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야, 저는 형들과는 달리 무식하게 폭력을 휘둘러 협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저 표면을 벗겨내려고 할 거예요. 제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그만큼 표면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조형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표면을 벗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주시겠어요? 네, 형님들, 제 와이프는 편안히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든든한 오빠들 덕분에 그날 밤은 편하게 쉬었습니다. 오빠들은 저희 집을 나가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는 다시 미행을 쫓기로 했답니다. 선이야, 이제 그만 쫓아다니자. 내 남편은 확실히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어. 내 친구가 이 회사 직원인데 아주머님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고 했어.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회의실, 화장실, 건물 옥상, 지하 주차장에서 짓거리를 하고 있대. 뭐라고? 그게 진짜야? 그럼 그동안 우리가 회사 밖에서만 미행해서 증거를 못 잡은 거였어. 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나? 어떻게 회사 안에서 바람을? 어우, 더러워. 언니, 오빠들 서울에. 그런 말투로는 부적절한 상황이군요. 다음은 장문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알았어. 말도 안 했잖아. 모두 불러서 친구랑 끝장을 내야 해. 바로 뭐라고 했니? 둘놈이 바람 피우는 곳에 이동하면 문자를 보낸다고. 그럼 오늘은 오빠들을 불러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을 건다. 친정 오빠들에게 연락해서 사태를 알리고 남편이 회사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오빠들이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는지 20분 만에 내 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동서의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 회의실에 남편과 여직원이 들어갔다고 해. 동서가 가지고 있던 출입증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던 동서의 친구가 회의실로 안내해줬어. 그러자 회의실 문을 활짝 열자 남편과 여직원이 밝아져서 대리 심정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정말 놀랬어? 진정시키기 전에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때 재와 동기였던 여자였고 남편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회의실 책상 위에서 힘을 쏟고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자 주요 부위를 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재수 씨, 그리고 형님들.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잠깐 다가오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너네 회사는 회의를 발가벗고 합체를 하는 곳이냐? 얘들아, 이 새끼 조지자. 을은 어머니가 넌 오늘 돼지에 처맞고 껍데기를 벗겨버릴 줄 알아? 오빠들이 남편 놈을 잡고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고 재와 동서는 상의자 대학 동창인 연애 머리를 잡아채서 사정없이 몸뚱아리를 걸습니다. 그리고 동서 친구인 친구가 회사 임원들에게 사실을 알려 많은 직원들이 회의실 앞에 모였습니다. 발가벗은 두 사람이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저희 식구들의 응징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남편과 상관은 끝까지 맞기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패주어서 오빠들을 말렸어요. 이제 이혼 소장을 쓰고 헤어지기로 결정했답니다. 두 연놈은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쫓겼어요.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손에 배상금을 받은 후 정리를 마쳤고 다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상놈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이 사다이 난 거라며 훈계를 받으며 집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서는 집안이 양반인 것이 상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반 집안에서는 바람을 안 피우진 않는다고 하셨고 단지 제가 잘못 선택한 결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농 집안과는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며 넌 여전히 젊은이로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다음에 만나는 집안은 족보가 있는 양반 집안과 혼인을 하라고 했네. 네, 알겠어요. 양반 집 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간한 씨의 피가 섞여서 천한 짓을 했다고 강하게 믿으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해 마무리했죠. 이혼 후 홀가분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던 후배 선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갔어요. 선희는 재원과 함께 동시에 결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임신한 채로 병사가 찾아왔을 때 그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분발하여 좋은 남자를 만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맞는 부분이 많았고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는 것까지 똑같아서 대화할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차 가까워지며 재혼까지 고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동서 선희의 딸이 벌써 첫 돌을 맞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게 꼭 함께 오기로 해 남자친구와 함께 돌잔치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보름 뒤 호텔에서 열리는 돌잔치 자리에 갔을 때 아기가 동서를 빼내 박아서 매우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돌잡이로 연필을 잡을 때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환호성을 지르며 식사 시간을 갖게 된 후 동서는 제게 다가와서 고맙다는 말과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던 누군가를 본 동서는 헉소리를 내며 놀랐어요. 언니, 방금 누가 지나갔는지 아세요? 남편이랑 회의실에서 뒹굴던 상간녀가 지나갔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데 아마 돌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바람난 년 회사를 그만두고 전 남편과 헤어졌다더니 남자한테 시집 갔다던데. 참, 정말 웃긴 일이네요. 동서가 제안했어요. 우리 좋은 추억 하나 더 만들까요? 추억이요? 설마, 그 상간녀 돌잔치 망했다던가요? 동서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지. 그런데 우리 손으로 망치진 않을 거니까요. 코 풀 방법이 있으니까 잠깐 따라 나올래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갔습니다. 옆 호실의 창문 앞에서 상간녀와 그녀의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가 나올 때를 따라갔어요. 그녀가 화장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고 잠시 후 상간녀는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 남편이 상간녀와 회의실에서 하는 영상을 틀어 아래에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씨 시어머니가 되시죠? 여기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며느리가 어떤 여자인지 아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동영상의 남자는 제가 이혼한 남편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지요? 알아보셨겠죠. 그리고 아기를 낳고 돌잔치하는 건 좋은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나요? 미진이 전현이 제 대학 동창이라 잘 아는데 남성 편력이 심하고 아무데서나 남자랑 굴러다니는 년이라 유전자 검사는 필수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참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 말이에요? 더러워.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생활이 더러워서 유전자 검사를 꼭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저 시원하게 똥 싸시고 시원하게 며느리 년을 잡아보세요. 행운을 빌게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화장실에서 빠져나갔고 동서의 아들 돌잔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모든 행사가 끝나자 저와 동서 남편과 함께 한 하객들은 옆 호실에서 벌어진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상간녀인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잡고 싸대기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간녀로 추정되는 남편이 말리고 있길래
나와 함께 동서는 옆호실로 들어가서 그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말리지 마세요. 이것을 보고 왜 화가 났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회사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영상인데요. 나 이거 돌아버리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흥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저희가 과거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상간녀의 남성 동행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화가 나서 매맞고 있는 상간녀를 상황이 어처구니 없어 보였습니다. 내버려 두고 아기의 머리카락을 뽑더니 그 남편은 그대로 나가버렸고 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씨, 어머니, 그만 좀 때리세요. 전현들이 보여준 건 다 옛날 일이에요. 그냥 유부남이랑 연애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죠? 당장 그만두세요. 이나야, 너한테는 별로 몰라도 우린 더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 집안은 양반인 한씨 가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저도 실입니다. 문정공파 33대 손인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야, 아가씨도 씨였어요. 그럼 고모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한씨는 33대 손으로. 다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선비. 집안에 이런 걸레 같은 년이 들어오면 안 되죠. 고모,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전연을 잡고 있을 테니까 실컷 때리세요. 역시 우리 집안 사람이었군요. 내 며느리의 과거도 알려주고 많은 도움을 주니 아주 고맙네요. 조카, 그럼 꽉 잡아봐. 우리 한씨가 문을 우습게 본 년을 개박살 내주자고. 그렇게 한씨라는 공통점을 찾고 고모를 도와 상가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음식을 어댑니다. 얼마나 심하게 쳐맞았는지 호텔 관계자들이 와서 말리려고 해봤지만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답니다. 결국 상관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처맞고 나서야 병원에 실려갔고 돌잔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녀에 모이자 저에게 고무를 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와의 합의로 전화를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키웠을 거라는 이유로 제가 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으로 비싼 선물을 보내주었고 가끔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상가는 이혼을 당했고 그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두 손 두 발을 들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창에서 데리고 못 산다며 상간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아이를 안고 미혼모 센터로 데려갔다가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가 절하게 무너지면서 마음이 시원했으나 여전히 남편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동쪽에 계신 전 남편은 파산하고 지방에서 제공되는 이불 공장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금을 맞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제 전 남편과 시모가 폐해 망신하는 것을 바랬었거든요. 하지만 소식통이 없어서 회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들키고 해고된 후 사업을 시작한 전 남편이 그냥 잘 먹고 살았다고 해요.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불륜 전문 흥신수장을 초빙해 전 남편의 사생활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결과 밤낮으로 전 남편을 추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전 남편의 사업장은 거의 수익이 없어서 그 유지 비용을 다른 데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무슨 일인가요? 투자비가 떨어진다는 걸까요? 또 이건 아방인가요? 나이 좀 있는 호스트를 찾는 것인가요? 전자 남편이 활동하는 곳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넥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한 증거만으로도 6명의 여성들이 걸렸습니다. 다들 황당한 아줌마들인데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줌마들은 모두 유부녀인 것 같습니다.
제발 맞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 모두가 유부녀인 것은 물론이고 제 역가의 부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했고 유부녀들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진 속에서 내 전남편은 아주 즐기는 표정이어서 화가 나지만 아줌마들의 남편이 이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USB를 빠르게 보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들은 대부분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상관남에게 손해배상 고소장을 6명에게 받았습니다. 이는 파산해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돈이라서 전남편은 회사와 시모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비롯한 대출에 돈을 갚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전남편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자리에 돈을 갚지 못해 첩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방에서 버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편을 돕기 위해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명을 불러서 내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성이는 이름을 쓴다더라고 하더군요. 아, 정우성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은 한물 가서 재미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엄청 재미있을 테니까 불러와 주세요. 잠시 후, 제 전남편이 다른 선수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더니 억지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당신이 아버지 방에서 만난 환갑놈은 아줌마들이 더러운 짓 하고 돈을 받는 것도 다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상관남에게 손해배상하게 된 이유가 모두 제가 쏜 화살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깽판치게 만든 게 신용불량자라는 바로 마담 있었나요? 너의 말대로 내가 불러서 널 여기서 쫓아내 줄게. 그러자 남편이 의자를 밀며 악을 썼어. 날 잔으로 채우던 그날 내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 내려갈 곳은 없어.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줘서 다행해. 팁을 줄까? 팁 좋지. 얼마를 줄 거야? 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고 그리고 팁을 받고 싶다면 내 발로 기어다니며 개처럼 짖어보라고 했어. 그러기를 권했어. 내 발로 가서 당신 다리 사이를 통과해봐. 그리고 개처럼 짖어보면 100만 원을 줄게. 이제 나를 조롱하는 건가? 개처럼 짖는다면 질 것 같아. 자, 내 발이 당신 다리 사이를 조금 더 벌리게 해봐. 오, 이건 완전 등신 같다. 거기 어린 것이 아빠 방에서 개처럼 도망 다닌다. 지적하며 구걸하는 것도 꽤나 창피하다. 그래, 약속한 대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건 빚을 갚는데 보태라 월월 고마워. 여보, 아싸. 오늘부터 시작부터 좋네, 잠깐. 이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그려진 라이트. 전지아야, 너 나랑 장난치자. 동선을 잡고 아빠 방에서 벗어났어. 전 남편은 한참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인생이 심하다고 났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이 모든 것이 중심인 리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전 남편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해진 동서가 결혼식을 도와주었고 돌잔치에서 친해진 한씨 가문의 아주머니도 초대했답니다. 부모님과 오빠들은 내가 안동김 씨와 결혼한다는데 따지지도 않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 남편과 함께 살림을 치며 신혼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대로 조용하게 집에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라는 조언을 따랐다면 제 인생은 순탄했을까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복을 시원하게 했더니 제 자신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자신이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